자, 여러분, 데이터 주세요, 데이터.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한국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통하는 소형주 팩터들 148개 팩터 분석 제2탄입니다. 소형주는 초과수익이 훨씬 더 크고 통하는 팩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두 번으로 나눠서 촬영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분석한 건 아니고요. 한양대 강형구 교수님이랑 한민현님, 이동현님이 분석을 했고요. 2000년 1월부터 2019년 6월 데이터를 돌리셨습니다. 이분들이 148개 팩터를 분석을 했어요. 이 148개 팩터들은 다 다른 논문에서 나오는 팩터들인데 얘네들이 한국 시장에서 통하는가 그거를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유효성을 분석을 했는데 자, 이번엔 또 이제 커스피 커스닥 시장 동일 가중 포트폴리오, 쉽게 말해서 소형주 포트폴리오들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형주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퀀트 전략들이 더 잘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주라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 무식한 퀀트 전략들이 좀 덜 잘 먹히고요. 소형주에서는 이런 전략들이 굉장히 잘 먹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퀀트 투자를 하려면은 대형주보다는 소형주가 아주 훨씬 더 낫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자, 이게 그 논문입니다. Market Anomalies in the Korean Stock Market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보겠습니다. 597번 영상에서는 대형주 팩터, 598번에서는 소형주 밸류 거래량 변동성 지표들을 분석을 했거든요. 여기 댓글에 이렇게 많이 남기시더라고요. 특히 거래량 지표들은 소형주 팩터 아니냐. 그러니까 소형주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수익이 크게 나온 거 아니냐 했는데 그건 좀 동의하기가 힘든 게 대형주에서도 거의 비슷한 거래 대금, 거래량 팩터들이 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거래량 팩터 자체가 좀 상당히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네, 소형주 팩터에서는 PBR, PCR, PSR 이런 거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특이하게는 퍼가 빠져 있고 거래대금 지표들은 매우 생소한데 알파가 매우 컸습니다. 변동성 지표들도 장난 아니었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다루지 못한 다른 지표들을 보겠습니다. 아, 오래간만에 막 이런 거 막 읽고 도대체 이게 뭔 얘기하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막 공부를 해가지고 머리가 터진 줄 알았죠. 저 나이도 좀 젊지 않은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덕분에 공부를 제대로 했습니다. 자, 처음부터 가장 흥미로운 지표를부터 보죠. 이런 지표들을 분석할 생각도 저는 못 해봤거든요. 근데 R&D 지출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요 지표가 상당히 괜찮고요. T가 굉장히 높습니다. 참고로 T가 1.96 이상이면은 이 팩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말이고 2.78이 넘어가면은 아주 매우 많이 유의미하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D 지출을 전반적으로 많이 하는 기업들이 나중에 주식이 많이 오른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건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능하죠. 아무래도 R&D에 돈을 많이 쏟아부으면은 나중에 훌륭한 제품들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팔아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주식이 오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광고 지출 나누기 시총 요것도 지난번에 대형주를 볼 때도 한번 말을 했습니다. 대형주에서도 통하는 지표이죠. 무슨 뭐 전지현 효과가 있잖아요. 전지현을 광고에 쓰면은 주가가 오른다라는 설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게 어느 정도 맞다라는 거를 보여준 팩터였습니다. 그리고 채용 비율이라는 팩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채용 인수를 이제 총 직원으로 나누는 지표거든요. 뭐 예를 들면 총 직원이 뭐 1000명인데 올해 100명을 채용했어 하면은 채용 지수 0.1이 나오겠죠. 100 나누기 1000이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제 직원들이 감소한다. 그래서 100명을 잘랐다라고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100 나누기 1000이 돼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0.1이 나올 겁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사람들을 많이 채용하는 거를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거든요. 뭐 직원들은 어차피 회사를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이제 자기 월급을 원하기 때문에 야 이거 되게 간사하죠. 제가 이제 월급쟁이일 땐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거기서 나오고 보니까 아 월급쟁이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이 옳았다는 게 여기 나오죠. 채용 비율이 마이너스입니다. 한마디로 채용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나중에 주식 수익이 낮다라고 나오고요. 오히려 사람을 자르는 기업들은 주식 수익률이 높아진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재밌죠? 자, 그리고 뭐 자산 유동성 이런 거는요. 뭐 이런 지표더라고요. 현금 플러스 기타 유동자산 곱하기 0.75 플러스 유동자산 곱하기 0.5 요거를 총 자산으로 나눈 지표인데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자산 유동성이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고 오히려 비유동성 자산이 많은 그런 기업들이 네, 오히려 좋다라는 지표인데 저는 생각을 한 게 야 도대체 이런 지표들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 레버리지라는 지표도 있는데 이거는 영업 지출을 총 자산으로 나눈 지표인데 이것도 높으면 좋다고 하네요. 왠지 모르겠지만 희한해 희한해. 어쨌든 이런 지표들이 있고 T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투자 팩터로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자산이 많이 성장하는 기업들이 다 별로입니다. 네, 여기서 굉장히 투자 팩터 지표들이 많았는데,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팩터나 아니면 얘네들이 굉장히 유사한 팩터들은 제가 뺐고요. 저기 보시면은 신규 주식 발행이라는 게 나오죠. 네,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주식을 찍어내는 그런 기업들 수익률이 매우 안 좋습니다. 네, 유상증자를 안 하는 기업들이 좋은 거고요. 사실 가장 좋은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해가지고 주식이 줄어드는 기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의미하죠. 보면은 차이도 많이 나고요. 요 수익 차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자산 성장을 봐요. 자산 성장은 2,000개 기업이 한국에 있다고 치면은 톱 200기업 그리고 가장 그 자산 성장이 낮은 200기업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톱 기업과 가장 낮은 기업의 수익률 비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별이에요. 월별 1.5% 차이가 난다. 그래서 연 한 20%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어쨌든 자본 지출이 성장하는 기업도 별로입니다. 자본 지출이라는 건 그냥 기본적으로 설비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은 꽝이다라는 것이 여기 나오고요. 이게 되게 흥미롭죠. R&D 많이 하는 기업은 좋은데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은 꽝이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자산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기업도 꽝이다. 자산은 오히려 덜 성장하는 것이 좋다. 순자산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네, 유동자산도 많이 성장하는 게 꽝이다라고 나오고요. 유동부채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 그 에크롤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순이익 마이너스 영업 현금 흐름을 총 자산이나 순이익으로 나눈 지표인데 한마디로 그 이익이 높고 현금 흐름이 적은 기업들은 꽝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가 많이 그 성장하거나 재고가 많이 늘어나는 기업들도 꽝이다라고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네, 자산이 많이 그 성장하는 기업들, 그게 뭐 유동자산이 되었든 재고자산이 되었든 순자산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다 별로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 투자자들이 손익계산서를 많이 보고 재무상태표를 별로 안 보는데 여기 굉장히 숨은 힌트들이 많다. 여기서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에 우리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강형구 교수님 감사합니다. 나머지 두 분한테도 감사드립니다. 모멘텀도 좀 되기는 돼요. 여기 보면은 52주 최고가 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를 들면 어떤 주식이 그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높았던 가격이 10,000원이다. 근데 지금 이 주식이 9,800원이다 하면은 98% 근접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52주 최고가에 굉장히 많이 근접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근데 이 기업이 52주 최고가 10,000원인데 지금 2,000원이다 하면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20% 수준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 최고가 비율에 근접한 기업들이 좋았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안 근접한 기업들과 차이가 매우 많이 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6개월, 최근 12개월 동안에 그 많이 오른 그런 주식들이 계속 잘 나갔다라는 말도 되는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1분위 마이너스 10분위 수익은 굉장히 크기는 한데 1분위 마이너스 주가 지수는 별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여기서 최근 6개월 그 수익을 보면은 톱 200개 기업이 예를 들면 수익이 12%인가 났어요. 그리고 최근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떨어진 기업들의 수익이 마이너스 28% 났습니다. 그럼 40% 차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가 지수는 예를 들면 10% 올랐다. 그러면은 12-10은 사실 별게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1분위 마이너스 10분위 수익은 굉장히 컸으나 1분위 마이너스 주가 지수는 별게 없다. 왜냐하면 이게 그 우리가 1분위를 매수하고 10분위를 공매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사실상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가 지수보다 1분위가 얼마나 수익이 많이 높은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국 시장에는 그게 별로 높지 않았다라는 게 제 백테스트 의견입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한국은 전반적으로 중소형주는 모멘텀이 잘 통하지는 않는다. 네. 1분위가 10분위보다 수익 높은 거는 맞기는 맞는데 그게 우리 투자에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좀 복잡했나? 어쨌든 자, 그래서 오늘 느낀 거는 이런 겁니다. 투자자들은 주로 손익계산서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 재무상태표에 투자 수익에 직결되는 지표와 정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제가 이번에 느꼈고요. 아, 이런 데이터를 도대체 어디서 뜯어오지? 자, 여러분, 데이터 주세요. 데이터 거지입니다, 저. 네, 이러고 있고요. 아, 그리고 지금 이 지표들을 보고 거기 또 파생된 논문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 이것도 안 볼 수가 없네. 안 볼 수가 없어. 네, 그래서
네, 할투에선 계속 이런 너드 영상들도 올라오고요. 퀀트 투자들만 예! 하고 딴 사람들이 클릭 안 하는 영상들이 올라오고, 네, 그리고 또 클릭수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뭐 파이어 영상들, 제너럴 영상들 이런 걸 막 섞어가지고 채널을 계속 운영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너드 영상들은 저는 굉장히 재밌는데 클릭수가 아무래도 좀 떨어지죠. 파이어 영상들, 네, 뭐 제너럴한 내용인데 클릭수가 확실히 올라갑니다. 두 개 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책을 썼고 2025년에는 이런 팩트를 다 한번 넣어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 책이 겨우 40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1000페이지 가자. 아니야. 두 권을 만들자.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훌륭하신 강영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 영상 고급 투자자들, 퀀트 너드들한테는 굉장히 훌륭한 영상이었을 거고요. 다른 분들은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하셨을 텐데 어쨌든 유익하니까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니지. 구독을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요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